안녕하세요. 구포동 행복부동산 민재쌤입니다. 참 오랜만에 세금에 관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알쏭달쏭 상속증여세 탑5 무슨 말인가요? 지난 4월 28일 국세청에서 작심하고 자료를 하나 발표하였습니다. 시중에 너무나 틀린 사실이나 잘못된 내용들이 이렇게 보도를 통해서 범람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이런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 내용 중에서 우리가 탑5 정말 상식의 허점을 노리고 있는 그런 내용을 집중적으로 발표를 했는데요. 오늘 5가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차용증을 쓰면 증여세를 피할 수 있다. 맞는 말일까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고. 자, 두 번째, 자녀를 보험 계약자로 하면은 상속세를 피할 수 있다. 특히 보험업계에서 이런 권유를 가끔 받기도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자, 세 번째, 자녀가 대출을 받았는데 그 상환은 부모가 했다. 그런 경우는 증여세는 어떻게 되는가?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결혼축의금으로 집을 샀다. 증여세가 발생할까 안 할까? 오락가락 알쏭달쏭 하시죠. 자, 다섯 번째, 참 심각합니다. 생활비 명목으로 계좌이체를 받았는데 이거 증여세 대상일까 아닐까? 우리 실질적으로 실생활에서 많이 일어나고 많이 접하게 되는 이런 질문들이 되는 것이죠. 이런 5가지 알쏭달쏭한 상황에 대해서 국세청에서 명확하게 답변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 내용을 함께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번 최근에 국세청에서 정말 다양하게 대국민 자료를 발표를 하는데 상당히 그 내용들이 부드러워지고 어려운 세법에 관한 것도 좀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하는 적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 자료 보다시피 크게 파트 2개로 나눠지는데 파트 1은 당황스러운 상속세에 관한 10가지 질문 딱 했고요. 두 번째가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상속증여세 TMI, 잘못된 상식, 잘못된 언론 보도, 잘못된 사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보시다 상속증여세 TMI란 말이 나오죠. 이 TMI가 무슨 말이? 저는 이제 이 국세청 어느 기관 이름인 줄 알았어요. 저도 궁금해서 이렇게 네이버 검색해 보니까 Too much information. 이마 약자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젊은 층에서 많이 쓴다라 그러는데 이게 바로 요즘에 대표적인 거는 알뜰 신잡 뭐 이런 내용과 똑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하나씩 알아볼 텐데요. 자, 자녀에게 증여한 후 차용증만 쓰면은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이제 이런 주제를 가지고서 미디어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녀가 주택을 구입하면서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차용증을 작성하면 증여가 아니고 차입이 돼서 국세청에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 거거든요. 어떻습니까? 이 말이 맞는 말일까요? 네, 이 말은 실질적으로는 반맛 반틀입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내용이라는 얘기예요. 자, 어떤 내용이 맞고 어떤 내용이 틀렸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국세청에서 이제 팩트 체크해서 이렇게 쭉 설명했는데 너무 많습니다. 내용이. 대체 이거 어떻게 달기란 뜻이야? 라고 걱정하고 있는데 국세청에서 딱 2가지를 집어주셨어요. 자, 첫 번째, 차입금으로 인정받기 쉽지 않습니다. 인정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잘 구비 요건을 갖춰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죠. 두 번째, 국세청은 차용증을 작성한 내역을 매년 관리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차용증 쓰고 그들이 이용 안 하면은 어떻게 된다?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된다는 내용이 되겠죠. 좀 더 세부하게 알아보시면은 자, 차용증에 관한 내용을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자, 첫 번째 차용증은 그 형식은 제3자 간의 관계처럼 명백한 형식과 내용을 갖춰야 된다. 예를 들어서 내용으로서는 원금, 만기, 이자율, 이자 지급 방식, 상환 방법, 이자 지급 사실 등이 다 비춰되고 당연히 이 채권자와 차입자와 대여자가 인적 사항이 다 나와야 되겠죠. 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일정한 형식적 요건도 갖춰야 되는 거예요. 어떤 형식적 요건이냐? 3가지를 들어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작성일자입니다. 작성일자가 중요한 이유는 먼저 이 차입이나 증여를 하고 나서 나중에 증빙서를 만든 것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차용증을 작성하고 그 이후에 그 차용증에 따른 자금 수수가 이루어져야 정당한 차용증으로 인정하겠다는 얘기죠. 근데 이 작성 일자만 있다고 해서 과연 그걸 인정받을 수 있느냐? 이건 누구도 의심하는 것이요. 어제 만들었는지 그제 만들었는지 원래 자금 증여 전에 만들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자료에 대해서 공정력을 확보해야 되는 거예요. 공정력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실질적으로 공증을 받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확정일자 받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가장 대표적으로 작은 비용 가지고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내용 증명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죠. 뭐 이메일까지도 추천되고 있지만은 제 실무 경험 봤을 때는 내용 증명 보내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도 적은 비용으로 적은 노력으로 이렇게 공정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용 증명은 여러분 다 아시죠? 서류를 세부 작성해서 우체국 가서 발신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너무 쉽고 가격도 싼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차용증에는 이 실질적으로 차용증이 있다 하지만은 이 차용자가 자금을 빌린 사람이 상한 능력이 없으면은 또 국세청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상한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고 예를 들어서 수입이 없는데 수입을 한다 그러면 그것은 실질적으로 실행 가능성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증여로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상한 능력에 맞게 작성돼야 되고 또 차용증에 상한 의지도 좀 담아놓는 것에 대해서 국세청에서는 좀 더 편하게 차용증으로 인정하는 그런 추세에 있다는 것도 함께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제 차용증 사와 관련 내용인데요. 이거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차용증 쓰고 끝난 게 아니라 그 차용증 쓴 거래에 대해서는 계속 1년 단위로 조사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뭐 관리하면서 실질적으로 차용증 내용대로 자금이 이자가 지급됐는지 원리금이 상환되고 있는지 이거 철저히 점검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문제가 있을 때 이 차용증대로 실행이 안 되면은 이 증여세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이 사례에서도 이렇게 명시적으로 했어요. 실제 차용에 대한 계약서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어떻게 변제기나 이자 약정 등 구체적 내용이 부실하면 그렇고 이것은 이제 사례에서 그렇고 국세청 당국에서는 자금 지급 시기까지 다 사과하려기 때문에 나중에 재판에 가더라도 질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자녀를 보험 계약자로 한 생명보험은 자녀가 나중에 받아도 상속세가 없다 이런 주장이 있는 것이죠. 미디어 내용 어떻게 나오나 볼까요? 자, 아버지가 생명보험을 가입하면서 그 보험금 수령인을 자녀로 두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내가 죽으면 이 보험금 수령해서 네가 뭐 상속재산이나 아니면은 뭐 필요한데 쓰렴하고 이렇게 해주는 게 많이 있는데 이때 보험계약자를 본인으로 하면은 즉 피상속인을 하면 상속세에 가세되지만은 보험계약자를 소득이 있는 자녀로 둔 경우에는 상속세가 가세되지 않는다 하는 내용입니다. 상당히 내용이 많죠. 좀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보험 계약자와 보험 수령인이 동일하면 상속세 없다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는데 이 내용 어떻게 팩트 체크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먼저 팩트 체크는 어떻게 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보험 계약자와 보험금 수령인이 아니라 보험료 납부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험료 납부자와 보험 계약자 또는 보험 수령인이 동일인이 아니면은 상속세 발생, 보험료 납부자와 보험 계약자 또는 보험금 수령인이 동일인이면은 상속세는 없다 이렇게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험 계약자와 보험금 수령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보험료 납부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그래? 그러면 내가 내 돈 가지고 네가 보험료 내가 줄 테니까 내가 줄 테니까 네가 보험료 납부해 이렇게 하는 경우는 이건 절세가 아니라 탈세까지 간다라고 명확하게 국세청에서 지침하고 실제 이런 부분을 사실조회에서 확인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팩트체크로 보면은 보험료 납부자 및 그 재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 보험금이 상속 재산인지 아닌지를 판단한다는 얘기 되겠죠. 네. 실제 법령에서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에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했을 때는 우리가 상속 재산을 본다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실제 국세청에서도 그런 내용을 다 따져서 상속 재산인지 아닌지를 확인한다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자녀가 대출을 받고
그 대출금은 부모가 상환해 주면은 세금 없이 증여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어요. 미디어 내용이 굉장히 많죠. 많은데 이것도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채무 대신 상환에 따른 증여세는 연대 납부 의무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이건 증여세 안 내도 된다. 그러네. 예를 들어서 자녀가 대출 받았는데 이 대출금은 부모가 대신 상환해 주면은 채무 대신 상환이잖아요. 이럴 때는 연대 납세 의무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부모가 증여를 낼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이 증여세를 안 내고 있겠다는 얘기인데 이건 참 너무 사실과 맞지 않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틀리는지 팩트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거래에서 자, 자녀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어요. 근데 상환은 부모가 했대. 형식적인 자금 흐르는 이런데 이런 내용을 주장할지 몰라도 국세청 당국, 세무당국에서는 자, 대출을 네가 받았다고 자녀가 받았다고? 아니야. 부모가 받아서 그 대출금은 자녀한테 현금 증여한 거야. 이렇게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대출금 상환하는 거지. 이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것은 부모, 자녀에 대한 증여가 되기 때문에 부모가 증여세 납부 대상이 되고, 만약에 이 자녀가 증여세 납부할 능력이 없으면 부모가 연대 납부 의무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실제 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아는 것이죠. 자, 부모가 대출을 받아 증여한 것으로 모아 증여세를 부과하는데, 자, 만약에 못 내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세 납부 의무 있잖아요. 증여자는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는 연대에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두 번째 사항에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강제징수 절차를 참여해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 채권 확보가 어려운 경우는 이게 증여자한테 증여세 납부토록 하겠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연대 납부 의무인 것이죠. 또 하나는 우리가 비거주자에 대한 증여는, 비거주자는 우리가 국내에 있지 않기 때문에 과세 채권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랬을 경우에는 당연히 증여자한테 이 연대 납세 의무를 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사실 불리한 게 아니라 오히려 유리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증여를 했을 때 증여자,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으면은 증여자가 대납했을 때 그 대납액에 대해서도 증여 금액으로 봐서 추가 증여세를 납부해야 되는데, 비거주자는 그런 문제가 없게 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비증여자가 증여받기 좀 더 수월한 측면이 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신혼부부가 축의금으로 주택을 구입해도 세금상 문제가 없다. 실제 많이 있을 수 있는 일이죠. 내가 뭐 다는 아니지만 일부라도 주택 사는데 우리가 투여를 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미디어 내용 한번 같이 보실까요? 결혼 축의금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축의금으로 신혼집 등 자산을 구입하여도 증여세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제 미디어에서 많이 나오죠. 자, 여러분, 이런 미디어 보면 어떻습니까? 맞아. 축의금은 원래 그 증여세 대상이 아니잖아. 이렇게 하기 때문에 맞다라고 오판할 수 있는 것이죠. 세부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이 많죠. 내용이 많죠. 자, 이것도 국세청에서 딱 두 가지만 찍었습니다. 자, 결혼 축의금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은 축의금 가지고 사치용품이나 주택이나 자동차 등을 사게 되면은 이것은 과세 대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이 축의금도 실질적으로 귀속 주체, 즉 누구한테 축의금을 낸 건지, 혼주한테 낸 건지, 결혼 당사자인 신랑 신부 됐는지 그 귀속 주체를 다 따져서 귀속 주체에 맞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혼주한테 온 축의금도 전부 다 결혼 축하 행사 때문에 발생한 비용, 돈이기 때문에 다 줄 수 있는데, 엄밀하게 봐서는 그것도 증여세 납부 대상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팩트로 말씀드리면 신랑 신부 귀속 축의금으로만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실제 법령에서도 뭐 그런 내용이 되어 있고, 판례에서도 명확하게 그런 부분을 짚어주고 있죠. 그래서 신랑 신부에게 귀속된 자금에 한해서만 우리가 자산을 구입해도 증여세 부과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다섯 번째, 이제 생활비 명목으로 계좌이체를 하면은 증여세 없이 현금을 증여할 수 있다. 아, 이건 뭐 우리가 일상에서 매일 접하고 있는 일이죠. 이게 맞을까요? 자, 이것도 반맛, 반틀입니다. 반절은 맞고 반절 틀린 내용인데요. 자, 미디어는 함께 보시겠습니다. 국세청은 이제 세무조사를 할 때 가장 큰 거는 자금 계좌이체 내역을 줘야 합니다. 그래서 현금으로 오가면은 증여를 본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계좌이체 할 때 이체 항목을 생활비로 쓰면 과세를 피할 수 있다. 이런 잘못된 정보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자, 부모가 소득 있는 자녀한테 생활비나 교육비를 주면은 증여세 납부 대상이 된다. 이렇게 하고 있죠. 한번 팩트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내용이 많죠. 내용이 많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소득이 없는 사람에게 계좌이체를 통해서 생활비 명목으로 주는 것은 증여세 대상이 아니지만은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생활비를 계좌이체하면은 그것은 증여세 납부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사를 통해서. 또 두 번째, 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옛날에는 이렇게 아빠한테 생활비 받으면은 엄마가 어떻게 절치우심 노력해가고 전략해서 돈을 모았다가 예금이나 적금을 다든지 아니면은 푼돈 모아서 아름아름해서 집을 사거나 여러 가지 투자를 하는 경우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도 이것은 증여세를 부과하겠다는 거예요. 생활비로 줬는데 생활비로 쓰지 않고 저축을 하나 다른 것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상당히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일단은 이게 생활비로 계좌이체했을 경우는 첫 번째, 소득이 없는 가족한테 보내야 된다. 두 번째는 그 돈도 생활비로만 쓸 때 인정되지 그 외에 자산을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했다는 내용이 바로 국세청의 일관된 태도입니다. 자, 법령에서 또 마찬가지고요. 자, 피부양자의 교육비나 치료비, 생활비 한 7가지에 대해서 A를 인정했는데 이것이 해당 목적에 쓰이지 않고 다른 용도로 쓰이면은 증여세를 과세하겠다. 특히 조부모가 손주가 예뻐서 손주한테 교육비를 주거나 치료비를 주거나 생활비를 줬을 때 이건 다 증여세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부모가 생활 능력이 없을 경우만 하겠다는 내용이죠. 자, 오늘 이제 오랜만에 세금, 알쏭달쏭 상속 증여세 탑5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고, 부동산과 세금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밑에 전화번호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